해마다 5월이면 몹시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까? 벌써 10년이 흘렀고 다시 5월입니다. 다시 노무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그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기존 낡은 정치를 무시했고 수많은 기존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외롭게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가 응시한 곳은 사람 사는 세상.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치도 철학도 인생도 사람이었습니다. (5월은) 노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진짜 많이 오셨네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마 지금 8시 시작이라서 왜 이렇게 늦게 하나 싶었는데 퇴근하시고 서둘러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이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맞는 해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 그리고 또 인권이라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상투적인 말이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 후 10년이 이렇게 흘렀죠. 근데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변해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발전했을까요? 그렇지만 그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한다라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가 있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올해가 노무현 서거 10주기 맞는 해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무현 재단에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냈습니다. 새로운 노무현인데요. 추모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그분의 정신을 좀 되돌아보고 또 실천하고 말씀하셨던 그 조직된 시민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지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인 4색 북토크는요, 제목이 보셨겠지만 그리하여 노무현이라는 사람은으로 정했거든요. 얼마 전에 출간된 노무현 전집의 제 6권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토크에는 아까 앉아 계실 때 박수 많이 쳐주셨죠. 오늘 4분의 강연자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이 4분은 모두 노무현이라는 분과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주제를 놓고 꿈, 길, 말, 글 이렇게 각각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겁니다. 자, 먼저 나와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 카피라이터 정철님이신데요. 여기 아직 사진이 안 나오고 나중에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겠지만 김제동과 박휘순의 사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인상 비평하는 거 제가 방송에서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강연에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소개하신 걸 제가 듣고 용기를 내서 오늘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겠지요? 네. 이분은 정말 많은 카피를 쓰셨어요. 굉장히 선동적인 문구를 참 잘 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선동이라고 하면 뭐 과격 선동,
정치적 선동 이런 표현들이 앞에 많이 붙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의 카피 문구는 감성 선동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근의 문구 중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선거 그 홍보 문구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이거 다 그 김재동과 박희순 사이에 바로 그분 정철님께서 하신 문구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여러분께 인사드리기 전에 5월은 노무현입니다라고 인사를 했지요. 이것 역시 정철 선생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분 통해서 노무현의 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풀어내 주실 거라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의하실 분은 그냥 왠지 모르게 참 푸근하고 친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계시면 그냥 인생의 지혜 두런두런 이렇게 들려주실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 같은 것도 막 자기도 모르게 털어놓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분은 참여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 지내셨죠. 우리 노 전 대통령님과 같은 길을 걸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길,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은 어떠했는가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는 또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막 네 분을 갑자기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강연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게 중간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네 분을 먼저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강연하실 분은 윤태영 현 노무현재단 이사이신데요. 이분은 참여정부 시절에 비서관, 연설기획비서관 하셨고 대변인 하셨죠. 뭐 대변인, 연설기획비서관 누가 봐도 말 잘하고 글 잘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말하기에 실제 저자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윤태영 이사께서는 노무현의 말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이번에 그 노무현 전집 가운데 제6권 그리하여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이 책에 서문을 써주셨는데 그 가운데 그 구절 그 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정치는 말이다. 말은 정치의 시작이고 끝이다. 정치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정치인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정치인이라면,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정치인이라면, 시대정신과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라면, 이 땅의 진보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라면 그의 하루는 말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치인 노무현, 나아가 대통령 노무현의 일상이었다. 그는 말로 정치하고 통치했다. 정치인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그가 가진 최고의 재산이자 무기였다. 노무현의 역사는 곧 그가 했던 말과 글의 역사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다 추억하고 기억하지만 굉장히 거침없고 솔직한 화법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말 때문에 좀 구설이 있었던 적도 있지만 우리 윤태영 이사께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의 참 많은 말씀을 옆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노무현의 말 어떠했는가 그 내면의 이야기까지 오늘 한번 다 같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강연해 주실 분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타이틀보다는 유시민 작가님이 더 친근하고 편안하죠. 아마 본인도 그러시다고 늘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작가님답게 오늘 강연 주제는 노무현의 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글을 쓰셨던 분인지, 그리고 글을 쓰실 때 뭘 가장 고민하면서 글을 쓰셨는지, 유 작가님 모시고 노무현 대통령 글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강연을 이어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영상 짧게 잠깐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2부에서 다시 제가 등장할 건데요. 그때는 네 분을 다 함께 모시고
또 짧은 토크 할게요. 그리고 오늘 와주신 분들 가운데 혹시 강연 듣다가 질문 있으신 분들 아마 적어주실 건데 그거 추려서 제가 대신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추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리하여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4인 4색 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재동 닮은 카피라이터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받아든 숙제는 노무현의 꿈입니다. PPT 좀 쏴주시죠. 저는 노무현의 꿈 이야기를 노무현의 목적어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잠깐 이쪽으로 좀 나올게요. 노무현의 목적어가 노무현은 평생 어떤 단어를 들고 인생을 살았을까에 대한 추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이 보신 사진이죠. 어쩌면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3당 합당에 결연하게 반대하는 노무현의 모습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는데 저 손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있을까? 그게 노무현의 목적이고 노무현의 꿈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목적어를 찾기 위해서 잠깐 제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저는 꽤 오랜 시간을 남을 밟고 일어서야 살아남는 광고쟁이로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PT, 승리 또는 패배. 승리하면 낄낄낄, 패배하면 그냥 훌쩍훌쩍. 남을 밟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정글 같은 곳이 광고판일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길을 썼고 그리고 조금씩 승률이 좋아지면서 기고만장했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허전함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02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광주 경선이 있었는데 그때가 토요일 아주 늦은 오후였던 것 같은데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TV를 좀 틀어놓고 있었어요.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1등 노무현이라는 기적 같은 그 멘트가 딱 나오는 순간 자 이렇게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저 사람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내 저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방금 울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노무현이란 사람이 그 순간에 저한테 어떤 단어 하나를 이렇게 쥐어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나중에 그런 느낌으로 그 순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때 노무현이란 사람이 너 지금처럼 계속 살아도 되니? 라고 저한테 묻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거 한번 어때? 하면서 뭔가를 주신 것 같은 그 단어가 뭘까요? 그게 아마 노무현의 목적어일 것 같은데요. 그게 민주였을까요? 통합 혹은 평화, 강국 이런 단어였을까요? 노무현의 목적어를 찾아가기 위해서 제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각자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 내 인생의 목적어는 뭘까라고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책 광고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은 나온 지 한 5년 됐는데요. 한 3,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뭐냐 물었고 많이 대답한 순으로 50개 단어를 추려서 그 50개 단어로 책 한 권을 쓴 게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번째로 소중하다고 대답해 준 단어가 엄마였어요. 각자 생각해 보셨죠? 1위, 2위, 3위는 뭐였을 것 같아요? 침묵 뭐 이런 거요? 1위는 가족이었어요. 2위가 사랑. 3위가 저는 약간 의외였는데 듣고 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되더라고요. 3위가 나. 4위가 엄마. 가족, 사랑, 나, 엄마 순으로 대답을 해줬는데 이게 각각 다른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덩어리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 또는 그런 관계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위가 꿈이었고 뭐 6위부터 순서는 정확치 않은데 뭐 친구, 사람, 뭐 행복, 열정 뭐 이런 단어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6인가에 돈 있어요. 돈보다 조금 아래 이제 아버지. 네. 그나마 아버지가 순위에 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50개 단어인데요. 이 중에 아마 노무현의 목적어도 이 중에 하나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사인을 한번 볼까요? 글도 정말 잘 썼지만 글씨도 참 멋지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인을 할 때 늘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에 그의 목적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맨 앞에 있는 두 글자 사람. 사람이 노무현의 목적어. 노무현이 인생을 통해 찾아갔던 그런 단어가 아닌가. 아까 손에 꽉 움켜쥐고 있었던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한 50개 단어를 거의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단어 같아요. 엄마도 사람이고 가족도 사람이고 열정도 사람이고. 자, 그의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면 옥살이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 하면서 사람을 대변을 했고요. 청문회도 역시 사람이었다. 약한 노동자를 위해서 재벌을 향해 명패를 던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낙선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선거에서 4번 낙선을 합니다. 근데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당선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당선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봤던 사진이죠. 국방도 사람이었을 겁니다. 정상회담, 분단된 조국, 만나지 못하는 사람과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노란 선을 넘었던 그런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퇴임 후 봉화에 가서 화포천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죠. 생태 역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픈 유서도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다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모든 게 그냥 사람이라는 목적어를 향해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죠. 국가의 수반이었는데 국가마저도 국민이다. 즉 사람이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고 저도 국가고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목적어를 노무현의 목적어라고 일단 찾아봤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사람의 성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성분 뭘까요? 물? 이런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성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 긍정, 용기, 희망, 위로, 감사, 믿음, 겸손, 배려.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몸의 성분이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좀 이렇게 위축이 돼 있죠. 돈, 성공, 효율, 개발 이런 가치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런 따뜻한 성분들이 조금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게 오늘 현실일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위축이 돼 있으니까 1년 후, 3년 후, 5년 후 계속 그럴까?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사람 성분 중 하나인 위로를 끄집어내 가지고 책 한 권을 쓰고 또 여기 있는 배려를 가지고 광고 하나를 만들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이나 또 희망 같은 성분을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글도 한번 올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씩 둘씩 얘네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 늘어날수록 얘네들이 이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따뜻한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대통령 한 사람 바뀌면 확 바뀌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순전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고 따뜻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책을 좀 썼는데요. 이 중에는 이제 나는 개새끼입니다라는 책과 그가 그립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관련 책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짧은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짧은 에세이를 수천 편을 발표를 했을 텐데 그 많은 글들 중 네가 하나만 딱 꼽으라면은 어떤 글을 꼽을래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거의 망설이지 않고 인생이라는 글을 쓱 하고 내밉니다.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좋지 않나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정말 천재인 것 같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생각을. 여기서 친구가 노무현의 목적어인 아마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사람 하나 있으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 짧은 글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를 돈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이런 걸로 바꿔놓고 이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인생, 돈 좀 버셨어요? 그럼 됐습니다. 뭔가 우프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쪽을 향해서 길게 줄을 서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사는 게 워낙 팍팍하니까 자꾸 까먹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아시죠? 노무현의 친구입니다. 동시대를 살았고 어쩌면 두 사람의 목적어가 같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분이 내걸었던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죠. 이게 나라냐라고 많은 국민이 물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슬로건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재수를 한 거죠. 처음 출마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후보가 재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저도 재수를 했는데 2012년 대선 첫 번째 대선의 슬로건 혹시 기억하세요? 뭐죠?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발표하자마자 정말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뭐 전화, 문자, 카톡 와숑 뭐 이런 거. 대부분 이런 거예요. 슬로건이 왜 곧다오냐 이런 거예요. 정치 슬로건 같지 않다. 너무 어렵다. 철학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했고 우리 후보는
기존 정치인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고집을 부렸고, 대신 이제 이 슬로건의 의미를 조금 쉽게 설명해 주는 무슨 장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짧은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쓴 카피 중에 가장 날로 먹은 카피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사람을 맨 앞에 둔다. 이념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학력보다, 경력보다, 지위보다, 성공보다, 집안보다, 아파트보다, 자동차보다, 명함보다, 수출보다, 첨단 기술보다, 정상회의보다, 승리보다, 명예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날로 먹었죠, 그죠? 예.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은 국민이라는 소비자에게 문재인이란 제품을 팔기 위해서 던진 카피죠. 근데 실패한 카피죠. 국민이 이 제품을 안 샀죠. 딴 걸 샀죠, 그때. 다 쓰지도 않았죠. 그래서 실패한 카피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는 우리가 버리지 말고 계속 좀 보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고요. 노무현의 목적어인 사람을 노무현의 친구도 받아들고 지금 뚜벅뚜벅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2년 봄 그 노무현이란 사람이 저한테 건네준 단어도 역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목적어를 그냥 사람으로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낼 때 제 책을 읽은 사람이 마지막 장을 딱 덮었을 때 그 사람의 가슴 한복판에 사람 이 두 글자가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책을 써야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걷다가 딱 멈춰선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사람이라는 단어를 받아들고 뚜벅뚜벅 가는 거죠. 뭐 사람 사는 세상까지 가는 거죠. 사람 사는 세상까지 못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서너 걸음만 가도 또 누군가가 또 그 단어를 받아들고 또 서너 걸음 가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틀림없이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5월은 노무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무현 하면 앞에 우리 정철 선생은 사람이다 이렇게 목적을 규정하셨는데 뭐니 뭐니 해도 노무현 하면 길이죠. 그죠? 네. 우리 모두가 다 그의 뒤를 따라서 그가 갔던 길을 함께 다시 한번 손잡고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7년 10월 2일 아침.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 역사적 사건. 권양숙 여사와 함께 나란히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그 사건. 남북의 어떤 정상도 그 길을 넘어가지 못했던 그 육로의 그 길. 김대중 대통령도 비행기 타고 가시고 뭐 그 이후에 남북 간에는 뭐 이 백길도 열리고 다 열렸지만 이 육로를 개성을 지나 평양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서 넘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개성의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개성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에 사실상 지금 이 선에는 노란 테이프를 덮어서 군사분계선은 노란 선이야 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분계선에는 선이 없습니다. 다만 그 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노란 테이프로 그 선을 덮어버린 거죠. 과거에 우리를 분단으로 이끌었던 그 선은 사라지고 거기엔 노란 노사모들이 썼던 그 노란색, 노사모들이 입었던 잠바, 노사모들이 띠를 둘렀던 목에 둘렀던 띠의 색깔과 같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이 노란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그 길,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길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건너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되고 점차 금단의 선이 무너질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이 선을 넘어간다. 그 선은 우리가 넘지 못하던 선이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국가보안법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위험스러운 선이었죠. 그죠? 아무도 감히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갔던 사람들은 다 감옥 갔고요.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문익환 목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대통령으로서 넘어갔다고 하는 것, 대단히 소중한 역사였고 그 선이 마침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 고속도로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4차선 개성까지 가는 170km의 고속도로, 불과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것보다 더 가까운 데 있는 그 평양까지 가는 길을 내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엄청난 역할을 하신 거죠.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상회담도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정상회담의 뒤를 이어 그 길을 이어갔던 것, 임기의 거의 끝장이지만 그래도 역사의 그 길을 만들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했던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길을 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철도를 이어서 시험 운행했을 때도 우리는 남북 간의 혈맥을 잇는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길, 백길, 땅길까지 다 열렸다. 이제 남북이 정말 통하는 하나의 세계가 됐다. 이제 우리는 시베리아로 건너 유라시아로 가는 그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실 그런 길을 만드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길 끝에 이어진 것이 개성공단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실제 공단이 아닙니다. 그냥 공장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평화공장이었습니다. 이 평화공장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자리에 하게 된 것이죠. 여기 그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북쪽의 근로자들입니다. 이 북쪽의 근로자들이 이 공장에 오려면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현대가 제공한 아주 엄청난 이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걸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쪽에서 역시 차를 타고 가는 이 남쪽 근로자들도 있어서 우리가 개성공단이 닫힐 때쯤 돼서는 5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 수천 명, 수만 명이 다니던 그 길, 그 길목에 이 개성공단은 정말 중요한 공단입니다. 여기 평화공장이고 이것이 미래의 꿈이었고 그것이 길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벼랑간에 그 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길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목표이자 동시에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가야 할 희망이고 꿈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첫 번째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노무현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 길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02년 3월 9일부터 2002년 4월 27일까지 제주에서 시작해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16차례 경선 과정이었습니다. 그 경선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하나의 대목이 바로 3월 24일 춘천에서 있었던 경선일이었습니다. 이때가요, 하여튼 그 당시에 이인재 후보가 하여튼 모든 걸 다 이 강원도에 아주 목숨 걸다시피 해서 그 부부가 아무튼 뭐 샅샅이 뒤지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3월 24일 춘천 경선에 온 힘을 경주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요, 살짝 그쪽 팀이 와가지고 야, 좀 져줄 수가 없겠냐? 많이 안 져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끝날 수가 있다. 역시 예언가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7표로 이겼습니다. 그 끝난 날 춘천에서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우리들이 모두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경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 대목이 지금까지 우리에겐 상당히 소중한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남과 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는 우리는 하나이다, 그러니 같이 살아야 한다는 감성적인 얘기로는 논할 수 없는 위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등 전반적인 동북아의 역학 관계 속에서 남북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복원된 경의선 철로는 남한의 경제가 북한을 지나 중국을 넘어 저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경의선 철도에 대한 이 원대한 길, 그 원대한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그는 결론을 맺습니다. 광개토대왕 이후 변방에 머물던 우리의 민족사를 마감하고 중심부 국가로의 부상을 꿈꿔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그가 꿈꾸던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꿈입니다. 바로 이 길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는 처음부터 꿈꾼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와 번영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 길을 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 원래 이 말을 만들 때 아마 고심을 해서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을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을 의식해서 여기서 막 하면서 바로 이 평화를 다지고 번영으로 가는 길. 노무현에게는 평화와 번영이 동의였습니다. 평화 없이 번영이 있을 수가 없고 번영이 없이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 결국 경제적 하나의 여러 가지 발전의 길 같은 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과제고, 북한이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우리와 대등한 입장에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평화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을 우리가 정말 때로는 좀 이렇게 밀어치면서 협상을 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정말 과대하다시피 한 아주 상당한 부분의 경제협력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합의를 했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도대체 이행해 나갈 거냐. 물론 이행할 수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야 할 길인 거죠. 백두산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과제들, 경제협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기업체들이 염원했던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의선 철도를 타고 우리 젊은이들이 북경까지 가는
북경 올림픽의 공동 응원단도 우리가 합의를 해서 남쪽에서 300명, 북쪽에서 300명, 이 각각의 600명이 서울에서 300명이 기차를 타고 떠나면 평양에서 북측 대표단 300명이 같이 타고 그리고 북경을 같이 들어가서 그리고 공동 응원을 한다. 얼마나 꿈 같은 얘기였습니까?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던 노무현.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닫혀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 3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지만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판문점에서 선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마치 재미있는 놀이하듯이 남북을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길은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야말로 육로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고 넘어올 때 우리에게는 노무현의 길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길이 바로 평화 번영에 이르는 길이고 그 길 위에서 마침내 완성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겠죠. 저는 이 길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10주기를 맞이하는 노무현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가지 못했던 길, 지금 끊어져 있는 그 길을 잇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을 모을 때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양복을 입고 나와서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대변인을 하고 연설비서관을 하고 대변인을 또 한 번 하고 일부속실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설기획비서관까지 해서 참여정부 회전문 인사의 산 증인인 임태영입니다. 그 앞에서 두 분이 너무 이 자료를 잘 동원하셔가지고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노무현이고 우리는 노무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노무현 하면 말입니다. 말을 빼놓고 어떻게 노무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노 대통령님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새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달입니다. 말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의 달인입니다. 정말. 두 번 다시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 대통령을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의 말 가치와 전략 그리고 철학을 말하다. 가치와 전략, 철학을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다라는 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가끔 한가하실 때 저를 부르셔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어요. 윤 비서관, 절고통의 새알 가게가 뭔지 아나?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누워서 떡 먹기라는 얘기일세. 그죠? 그 동네에서는 어릴 때 절구통에 새알을 놓고 까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니까 누워서 떡 먹기라는 표현 대신 절구통에 새알 까기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옆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날아가는 고니 잡고 흥정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연못구어라고 우물가에 가서 승중 찾는 격이다. 어떻게 날아가는 고니를 잡고 흥정할 수 있느냐. 이처럼 이 노무현의 말을 옆에서 제가 쭉 기록한 사람으로 볼 때마다 노무현의 언어는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언어. 예를 들어서 뭐 연설문을 하나 평가할 때도 예사롭지 않아요. 어떻게 이번 연설에는 송판에 화살 꽂히는 듯한 감동이 없어. 말을 그렇게 표현하세요.
다음 말을 한마디 하실 때도 누구를 이렇게 야유할 때도 그 사람 혀는 짧은데 침은 길게 내뱉고 싶은 거야. 노 대통령한테 배운 그런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말들은 나중에 제가 평전에 쓸 테니까 그때 평전 많이 사서 보시고요. 다음 넘어갈까요? 말을 잘하는 것과 말재주는 다른 것이다. 노 대통령이 말씀을 잘하는데 노 대통령이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말재주하고 말 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휘황찬란하고 번드르르게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디 가서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소 어눌하고 다소 중언부언이 있더라도 말 속에 아까 말씀드린 가치와 철학과 전략이 담겨야 진정한 말 잘하는 사람이다. 노 대통령님이 퇴임하신 다음에 봉화에 내려가셔가지고 처음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해서 나가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여러분 메주콩을 한 움큼 쥐어가지고 장판에 쫙 떨어뜨려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메주콩이 사방으로 쫙 퍼집니다. 이게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권력을 내려놓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비유를 쓸 수 있는 대통령을 가졌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떤 그것이 노 대통령님이 항상 이런 고민을 얘기하셨어요. 윤 비서관 또는 뭐 다른 비서들이 있을 때 세상은 김대중파와 이영희 파가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이 더 세상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까 하고 물어보세요. 김대중파라는 건 어떤 걸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 이영희 파라는 거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상징하는 대통령님의 워딩입니다. 대통령님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김대중파에 접근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말씀은 당신이 어느 정도 잘하신다. 그러나 그 지향은 이영희 파에 가 있었어요. 당신이 글을 잘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아까 변호인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 인권 변호사 되던 시절에 당신을 변화시킨 게 바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 생각 속에는 말은 굉장히 일시적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지만 글은 영원히 남아서 활자로 남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돼서 더 많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더 많은 깨어있는 시민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은 글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글을 잘 쓰고 싶어 하셨고 글 잘 쓰는 참모를 플러스 30점 기본으로 100m 같이 경쟁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은 한 30m 앞에서 출발한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은 50m 앞에서 출발한 그런 상황이죠. 넘어갈까요? 그래서 우리 노 대통령님은 생방송 토론이 제안이 들어오면 마다 않고 나가셨어요. 100% 나가셨어요. 저는 여성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우리 토론의 달인 손석희 씨와의 일전도 거의 뭐 맞대결을 충분히 다 하십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봉화 방문객들이 원래 봉화에 내려가신 거는 농사도 짓고 책도 쓰시고 환경운동도 하시고 이러려고 내려가셨는데 퇴임하시자마자 다음 날부터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해가지고 하루에 8번씩 한 번에 나가실 때마다 또 그냥 나가셔서 인사만 하고 오시긴 섭섭하셔서 30분씩 얘기를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8번 나가서 30분씩 얘기하고 들어오시니까 하루가 다 가셨어요. 저녁 때 뭐 할까? 저녁 때는 또 뭘 하셨냐면 우리 노 대통령님은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했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달되도록 하시는 편인데 노 대통령님은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말이 진화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오늘의 한 말 중에 좋은 말, 나쁜 말, 먹히는 말, 효과가 있는 말 이거 다 해서 하루에 8번씩 나와서 그렇게 하시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다고 우리 비서들이 하루에 4번만 나가시죠. 그걸 마지못해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하면서 4번만 나가시면서 대신 한 번 나가셨을 때마다 1시간씩 얘기를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나중에 또 그 시간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줄였다가 다시 핀 마이크 달아드리니까 다시 1시간으로 늘어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시니까 저렇게 많은 말씀을 제가 맡았던 역할이 저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었는데 제 어깨와 팔은 정말로 혹사를 당했습니다.
그 대통령님 안에서 내부 회의하면 1시간짜리 회의하면은 말씀 충분히 하시다고 한 30분 정도 마무리 말씀 대통령님 30분 딱 드리면 그 30분 다 채우고 사람들 눈치가 보이시니까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문간으로 걸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손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 피도 돌게 하려고 스트레칭 하고 있으면 문고리 붙잡은 채로 15분 더 얘기하고 나가시더라고요. 문고리 붙잡은 채로 15분 더 얘기하십니다. 어쨌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 노 대통령은 이렇게 명언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아까 여보나 좀 도와, 이거 우리 전집 오늘 나온 전집의 첫 번째 정치인 시절에 쓴 첫 제목입니다. 여보나 좀 도와줄 왜 여기다 썼냐면 제가 그때 출판사에 있을 때 저 책을 한 절반 정도 대피를 했습니다. 구술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제목을 질 때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딱 올렸더니 제목 내가 지어올게요 하더니 며칠 만에 저 제목을 갖고 왔어요. 여보나 좀 도와줘. 출판사에서 다 뜨악했어요. 이런 제목이 어딨어, 책 제목을, 정치인 책을. 근데 출판사에서 3일, 4일 만에 집중적으로 토론을 한 끝에 야, 저 제목이 정말 차별성이 있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왜냐? 그때 정치인들 책들 보면요. 새벽, 기대, 희망, 평화, 미래, 내일 이런 거 안 들어간 책이 없었는데 그런 말 하나도 안 쓴 정치인 책으로 유일했어요. 여보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말과 글에서 차별성이 확연히 드러나시는 분이죠. 그런 말들로 탄생해서 이 있습니다. 농부가 어찌 밭을 탓하겠습니까? 그런 아래를 버리란 말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이건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언제 어떤 데서 하신 말씀인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 대통령님 표정이 있는 사진입니다. 장난꾸러기 모습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저는 노 대통령님의 말씀과 이 말씀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들이 유머와 위트가 섞여 있는 이 말씀들입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천부적으로 장난꾸러기세요. 이 봉화에 놀러 온 아기한테 앙 해가지고 울리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봉화에 놀러 온 아이들을 수도 없이 울렸습니다. 이 유머 감각은 타고나신 것 같아요. 이게 넘어갈까요? 후보 시절의 얘기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마에 주름이 텔레비에서 본 것보다 적네요 그랬더니 한시도 지체 없이 대답한 말이 저거예요. 네, 아침에 다리미로 좀 펴고 나왔습니다. 이 어디 가서 저 후보 시절에 보면요, 어디 저 부산 이 얘기하신 다음에 부산에 홈플러스 매장 가가지고 고등어 파는 사람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여기 싱싱한 노무현이 왔습니다. 싱싱한 노무현. 거의 유머 위트가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위트가 아니라 거의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를 재밌게 하는 그런 유머를 구사하시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대변인 시절에 한국과 호주 존 하워드 총리와 회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외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은 30분은 통역 시간입니다. 나머지 30분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인데 둘로 쪼개면 15분씩밖에 시간이 없죠, 사실. 그 15분 중에도 절반은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외교 사안인 북핵 문제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북핵 문제 얘기가 끝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 물건 사주십시오. 우리나라 물건 좀 제발 사주십시오. 이거를 실무자들급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 물건을 팔아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북핵 얘기가 끝나니까 호주 총리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호주에서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LNG 가스가 생산이 됩니다. 근데 왜 한국은 인도네시아 것만 사다 쓰니까 이제는 호주 것도 사다 쓰십시오 하니까 노 대통령께서 네, 우리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공은 안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걸 팔 차례예요. 이번에 노 대통령이 팔아야 될 거는 자동차예요. 자동차.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호주에서는 아주 품질 좋은 철광석이 생산이 됩니다. 그 철광석을 우리가 수입해서 아주 품질이 좋은 철을 만들었습니다. 그 철을 만들고 그 철을 가지고 다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보니 얘네들이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네, 네. 저는 대변인 하면서 그 얘기를 받아 적었는데 야, 저런 순발력은 어디서 나오시나 대단하시다 생각했는데 이 기록의 기록을 계속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이 절대로 그게 순발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료를 검토하실 때, 야, 이거 이왕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상대가 기분 좋게 정말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라는 거죠. 이게 외국 어디 나가서 정상회담 하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소위 말해서 말씀 카드 저희가 작성해드린 말씀 카드를 회담 시작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점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정 장관님 저기에도 나왔지만 평화를 다지는 길이 원래는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쓰려다가 다 합의해서 평양에 올라가서 표지적 쓰기로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평화로 가는 길은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으니까 여는 길은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으니까 나는 다시로 온 거에서 마지막 순간에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든 글이든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한 번 더 연구를 하시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드립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애드립 생긴 다음 날은 언론이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저렇게 제가 그래서 방명록 초안을 대통령님 모시는 중에 방명록 초안을 많이 써드렸는데 그 써드린 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마지막 정말로 차에서 내려서 붓을 듣기 직전까지 더 좋은 문구가 없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말을 잘하시더라도 또 연구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노 대통령의 워딩 하나는 다음: 부족한 대로 동지가 되십시다. 저는 이 말을 노 대통령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걸로 제 강연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 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윤태영 선생이 대통령께서 김대중파이시면서 리영희파로 이렇게 가시고자 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파인 동시에 리영희파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 이제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앞에 너무 감동적인 말씀들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마지막 순간에 바꾸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저를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저를 좀 아끼고 또 좋아하고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요인이 글을 잘 쓴다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은 내가 더 잘해, 글은 제가 더 잘 써, 되게 그렇게 판단하셨던가 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을 물론 잘하시지만 글이 그 못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 노무현 대통령의 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번에 우리 윤태영 선생이 이렇게 서문을 쓴 그리하여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의 이 어록선집이죠. 어록선집.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 제가 그 책 팔러 오늘 나왔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글에는 특징이 있어요. 저한테는 없는 특징이에요. 저는 글을 쓰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제 글을 보면 제가 조금 보여요. 조금. 이게 제가 스스로 쓴 글을 살펴보면 아, 여기에는 내가 조금 노출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보면 다 보여요. 다. 그 글을 쓴 분의 얼굴 표정, 그다음에 그 글을 쓸 때의 어떤 기분 상태, 그리고 그분의 생각, 그 글에 실어 놓은 감정, 이게 다 보여요. 전부 다.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이 사진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사진이에요. 저 표정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넘겨보시죠. 예, 이게 첫 문장입니다. 질의서에 저렇게 준비해 가셨나 봐요. 음성 지원 되죠? 어떤 표정인지 어떤 톤으로 말씀
저 질의서를 읽으셨는지 다 들려요. 그죠? 다 보이고. 그냥 노무현이 보입니다. 이 문장 하나예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뭐 이런 냉소입니다. 냉소. 아주 냉소적이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냥 냉소적인 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첫 번째 국회의원 출마하셨을 때부터 쓰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 내용이 그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1988년 당시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이게 이 표현 보십시오. 제가 안 읽겠습니다. 제가 제일 기막히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쭉 말씀해놓고 이거 잘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이렇게 갑니다. 훨씬 더 진지하죠. 근데 굉장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 글 속에요. 이 발언을 하실 때 얼굴 표정이 떠올라요. 그냥 이때가 제 생각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뜨거웠던 시절 같아요. 그러니까 1988년 50비리 청문회, 그 다음에 507세라고 일컬어지던 허삼수 씨하고 부산 동구에서 붙어서 이겼을 때 그때의 노무현이거든요. 정말 잘 쓴 글입니다. 그 사람을 통째로 다 보여주잖아요. 제가 쓴 어떤 글도 이 글처럼 이 문장들처럼 제 자신을 보여주지 못해요. 정말 잘 쓴 글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보 나 좀 도와줘입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표지도 참 노무현 대통령은요 사실은 이제 글을 잘 쓰신다는 점에서 보면 이미 리영희파에 속한 분이신데 리영희파 안에도 또 여러 갈래가 있거든요. 이제 글 쓰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저는 이오덕파에 속합니다. 이오덕파 우리 글 바로 쓰기. 이오덕 선생의 지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요 말이 글보다 먼저다는 겁니다. 말이 글보다 먼저다. 말이 먼저 생기고 글이 생겼고요.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 말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글을 익힙니다. 말이 먼저 있고 그 말을 그 말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오랫동안 유통시키고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글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글로 먹고 사는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말에서 멀어진 글이 훌륭한 글인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절대 쓰지 않는 만연체의 문장, 중문, 복문, 주어수로가 2개, 3개, 4개 연속 나오는 이런 문장,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지도 않는 뭐 사자성어부터 시작해서 고색창연한 어려운 단어들을 쓰는 글을 잘 쓴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급사회의 유물이에요. 이호덕 선생님은 이걸 타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 우리 글 바로 쓰기 책이 나오기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그렇게 쓰고 계셨다. 1988년도부터.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 그런 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예, 이게 이 책에서 굉장히 뭐가 찌르르하게 오는 대목인데요. 이 책이 그냥 장난스럽게 쓴 책이 아니고요. 1994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일종의 자서전이에요. 아주 진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젊은 날의 혈기와는 다른 내 전생애를 걸고 내 자신과 내 주위에 책임져야 할 그 무엇이, 그것이 옥이라 해도 좋고 집념이라 불러도 좋고 부서지지 않는 꿈이라고 해도 좋다. 나는 언제까지라도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처럼 느낀다. 이때 이미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표현들이요, 오기, 집념, 꿈. 근데 꿈인데 그냥 꿈이 아니고 부서지지 않는 꿈이래요. 여기 뭐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까? 정말 잘 쓰신 문장이에요. 저도 가끔씩밖에 이런 문장을 못 쓰죠. 예, 저도 가끔씩은 씁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훌륭한 문장을 쓰지는 못해요. 여기서 이 글을 쓸 때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 표정,
기분 상태 느껴지지 않나요? 훨씬 진지합니다. 1988년, 그러니까 6년 전 대정부 질문을 할 때의 노무현과 여보 나 좀 도와줘를 쓸 때 낙선해서 원외 정치인으로 뛰고 있을 때의 노무현,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6년 사이에 이렇게 심리 상태와 이 모든 것들이 바뀐 거예요. 전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볼까요? 이건 제가 퇴임하시고 나서 봉화마을에 그 봉화산 쑥갓고기 할 때 아방국 만드느라고 좀 이 간벌한 나무들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아르바이트, 무상 아르바이트, 그 시급 제로 그런 걸 갔을 때 저한테 뭐 싱거운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낄낄 웃는 장면입니다. 넘겨볼까요? 이거는 대통령의 집 그 서재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찍히신 모습인데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또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언제 하신 말씀이냐 하면 정수장학회 문제예요. 박근혜 씨가 이사장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부일장학회 김지태 선생인가요? 그분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뭐 여기저기 합쳐서 정수장학회라고 해서 박정희 유경수 장학회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바뀌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남이 가진 것을 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의 정부는 작물을 되돌려줄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민주화가 됐는데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는 군사정권 때 강도질해서 축적한 재산을 못 빼앗는 거예요. 지금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들이 몇백억 천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1000평짜리 대지가 있는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못해요? 그 전부 강탈한 재산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저게 그때 일만은 아닌 거죠. 저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재직하시던 후반기에 하신 말씀이 나중에 책으로 묶여져 나왔습니다. 소제목도 4.19와 5.16이에요. 이런 표현도 기가 막힌데 이거는 옛날에 이 정치를 말로 하기 시작한 최초의 나라가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입니다. 기원전 5세기예요. 그때 아고라 그 광장과 그 프닉스 언덕, 그럼 지금 여러분 아테네 혹시 놀러 가시면 플라카 지구라고 해서 식당 많은 그 동네, 거기서 말이 정치적 의미를 획득한 공간이에요. 거기가 그때 이제 말로 사람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정리를 하죠. 거기 보면 이제 말로 남을 설득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로고스, 논리죠. 두 번째가 파토스, 영어에서는 페이소스라고도 표현하는데 파토스, 열정, 감정 이런 겁니다. 세 번째가 에토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의 이력, 삶의 태도, 그 도덕적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을 때 어떤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대요. 여기는 로고스인데요. 분명히 표면상으로는 뒤에 보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죠. 파토스가 딱 숨겨져 있어요. 저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인권운동가, 민주화운동가 출신의 대통령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저기 딱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유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말에 동의하게 돼요. 근데 이제 한 25% 내지 35% 사이의 어느 비율로는 그게 안 돼요. 다음 볼까요? 그 노무현 대통령은 표현을 그렇게 하셔서 지금 기가 막힌 카피인데요. 새 시대의 첫 차가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차가 되고 말았다. 이게 대선 자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럼 구시대의 막차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이제 쓰레기 잘 치우고 가야 되겠죠. 그죠? 새로운 상을 차릴 일은 이제 못하고 남이 먹고 물린 상을 설거지하고 치우는 데까지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뭐 제가 안 읽어도 저 글을 적으실 때 어떤 표정이셨을지 상상이 되나요? 저는 됩니다.
저 글을 적으실 때 대통령의 이 어떤 정서적인 상태가 어땠을까? 저는 상상이 돼요. 다 정리된 겁니다. 저 때는 이미. 그러니까 1988년도에 쓰신 글, 그 대정부 질문서, 그때 그 분노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걸 바꾸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자들의 공격적인 뻔뻔스러움을 직면해서 분노에 몸을 떨고 그걸로도 표현이 다 안 돼서 일부러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던 그분이 1994년도에 여보 나 좀 도와를 쓰실 때는 매우 진지하게 자신의 정치적 책무와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다 지내시고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긴 글을 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생각도, 그리고 미련도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때 이 글을 쓰실 때 대통령을 완성형의 글쟁이, 정말 잘 쓰신 글이에요. 이런 글은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서둘러서 내가 그냥 세상을 떠난다고 결심한 사람도 아무나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완성형의 글이에요. 이게 단문으로 쫙 돼 있잖아요. 이호덕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문장 구조죠. 우리말은 주어가 생략돼도 뜻만 통하면 다 됩니다. 문장에 주어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지만 저 문장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군더더기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 감정의 동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장에 군더더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축약하고 정제하고 그르고 걸러서 맨 마지막에 그 어느 하나도 더 뺄 수 없는 상태. 뭐 단어 하나라도 빼버리면 메시지가 바뀌는 그런 상태까지 간 글이거든요. 대통령님은 완성형 작가로서 세상을 하직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는데요. 저도 이제 애도의 시간이 이제 다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글을 읽으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회상하면서도 눈물이 나오는 것을 억누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회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10주기를 맞아서 재단 이사장도 맡은 김에 대통령께 말씀드렸어요. 대통령님, 이제 저희 애도 기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눈물 없이 대통령님을 회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운한 거는 지난 10년 동안 제 꿈에 한 번도 안 나오셨거든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나왔는데. 그래서 5월 23일 10주기 날이 오기 전에 제 꿈에 한번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요즘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꿈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출연하셨는데 왜 우리 대통령님은 안 나오시는지요. 저도 언젠가는 저런 문장을 쓰는 날이 오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 가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최영군이 살 만큼 살고 사는 동안에도 저렇게 완벽한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글을 한번 써봤으면. 그래서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어록선집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장들이 저렇게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윤태영 선생이 얘기한 기가 막힌 카피들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완벽하진 않아도 정말 군더더기 없는 문장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좀 길어졌나요? 시간 표시해 준다고 해놓고 해주지도 않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리영이파였다. 역시 노무현 하면 글이죠.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그는 연민과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다. 30대 중반을 넘긴 평범한 변호사 노무현을 양심소와 노동자를 돕는 인권운동으로 인도한 것은 그 어떤 빛나는 이념도 아니었다. 정의와 생존권을 지키려고 싸우다 박해받는 동시대인에 대한 소박한 연민이었다.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에서 혼자 안온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시대를 외면하려 했을 때 가슴 밑바닥을 때린 수치심이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는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정치를 시작했다. 나에게 그는 그가 하는 일에 힘을 보태지 않고는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남긴 말과 글을 정리하면서 끊임없이 자문해 보았다. 그는 세상에 무엇을 남겼는가? 그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다. 그 꿈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 꿈이 결국 그를 부엉이 바위에 오르게 했다. 그의 몸은 물과 흙, 나무와 바람, 태양과 별들에게 돌아갔다. 그가 생명을 던진 그 자리에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의 꿈만 혼자 남았다.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이 그렇게 살아있는 한 그를 영영 떠나보내지는 못할 것 같다. 운명이다는 이 책에서 노무현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들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자체를 아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인간 노무현의 그런 색깔, 삶의 방식, 인생관, 냄새 이런 것들을 한번 만나보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노무현, 인권운동가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문성근의 음성 지원, 유시민의 음성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노 대통령의 음성이라고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